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받은 사연들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알바니아에서 온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우연과 운명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연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니아 티라나에서 온 엘레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된 건 제가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3년 전, 저는 티라나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1990년대 공산주의가 무너진 후 지어진 회색빛 건물이었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언제나 비슷했어요. 빨간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길, 그리고 멀리 보이는 다지미르 산의 실루엣. 우리 가족은 가난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사라다 지역의 관광 안내소에서 일하면서 유럽 관광객들을 아드리아의 연안의 아름다운 해변으로 안내하는 일을 했거든요. 특히 여름이면 발로나 해변으로 가는 투어가 인기 있었어요.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을 보면서 저는 언젠가 이곳을 떠나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퇴근 후 저는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한국 드라마를 보곤 했어요.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죠. 처음엔 친구가 추천해준 도깨비를 봤는데 공유 씨의 카리스마와 김고은 씨의 순수한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자막 없이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의 독특한 억양과 리듬에 매료되었어요. 특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같은 달달한 고백 장면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너무 예뻤어요. 자연스럽게 대사를 따라하게 되었고, 어느새 간단한 인사말은 자막 없이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죠. 그때부터였어요. 매일 밤 11시 집안일을 끝내고 노트북 앞에 앉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한국어 기초 강의를 보고 네이버 사전을 켜놓은 채 드라마 대사를 받아 적었죠. 한글은 생각보다 배우기 쉬웠어요. 자음과 모음의 규칙적인 조합이 마치 퍼즐 맞추기 같았거든요. 드라마에서 본 장면들을 혼자서 연습하기도 했어요. 거울 앞에서 공유 씨처럼 첫사랑이다를 수십 번 따라하고 도깨비 신부처럼 도깨비 씨 하고 중얼거리곤 했죠.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네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특히 어머니는 제 방에서 들리는 한국어 발음 연습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숨을 쉬셨죠.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는 쓸모없어. 여기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차라리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배워라. 유럽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잖니. 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당연한 걱정이었죠. 알바니아에서 한국어를 쓸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저조차도 그저 재미로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어를 공부할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어딘가에 또 다른 나를 위한 자리가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2022년 3월 15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새벽 4시,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우리 집을 덮쳤죠. 아버지가 90년대 공산주의 시절 비자금 은닉에 연루되었다는 혐의였어요. 당시 아버지는 지방 공무원이었는데 공산당이 무너지면서 국가 자금 40만 유로를 빼돌렸다는 거였죠. 당신 아버지가 체포되었습니다. 저항하면 무력을 사용하겠습니다.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아버지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지옥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일어나지도 못하셨고 이웃들은 우리를 범죄자 가족이라고 수군거렸죠. 관광 안내소에서도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어요. 범죄자의 딸이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였죠.
두란의 재래시장에서 기념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서서 일했죠. 때로는 스칸데르베그 광장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서빙도 했어요. 어머니의 항우울제를 사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변호사 비용도 마련해야 했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제가 일하던 카페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관광객인 줄 알고 영어로 인사했는데 그중 한 분이 갑자기 한국어로 말을 걸으시더라고요. 아, 여기 아메리카노 5잔이요. 저도 모르게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아메리카노 5잔 주문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깜짝 놀라셨어요. 알바니아 시골 카페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만날 거라고는 예상도 못 하셨나 봐요. 알고 보니 그분들은 한국의 대형 건설회사 임원들이었어요. 발로나 해변에 리조트를 짓기 위해 답사를 오신 거였죠. 박 부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어를 잘하시네요. 우리가 알바니아의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현지 코디네이터로 일해보시겠어요? 월급은 지금의 3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과 감사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이게 바로 신이 주신 기회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회사에 입사한 후, 저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발로나 해변의 리조트 개발 현장으로 향했죠. 푸른 아드리아해를 배경으로 공사 현장에 크레인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현장에서는 한국 건설팀과 현지 작업자들 사이에서 통역을 했어요. 건축 용어들은 처음 들어보는 것들 투성이었죠. 매일 밤 인터넷으로 건설 관련 용어들을 찾아보고 한국어로 메모하고 알바니아어로 번역했어요. 때로는 잠들기 전까지 건설 현장에서 들은 한국어 단어들을 계속 중얼거리기도 했죠.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가지 못했어요. 도시 외곽의 병원으로 어머니를 뵈러 갔거든요. 처음에는 항우울제 때문에 멍하니 계시던 어머니가 점점 저를 알아보시고 미소도 지으시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제 좋은 약도 쓸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한 달치 병원비를 한 번에 낼 수 있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제가 쓸모 있는 딸이 된 것 같았어요. 간호사님이 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 병원 화장실에서 혼자 울기도 했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티라나의 유명 법률사무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죠. 대부분은 오래된 공산당 시절 사건을 맡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닌 끝에 마침내 이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당신 아버지의 사건,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90년대 기록들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해봐야겠어요. 6개월이 지나자 모든 것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회사에서는 제 노력을 인정해 주셨고 정식 직원 계약을 제안받았죠. 연봉도 알바니아 평균의 3배나 되는 금액이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제 눈앞이 살짝 흐려졌어요.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직장인이 된 거구나 하는 실감이 났거든요. 변호사님의 노력도 결실을 맺었어요. 90년대 공문서들을 뒤지고 뒤져서 아버지의 혐의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내셨거든요.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을 인정했고 결국 형량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어요. 판사가 최종 선고를 내릴 때 법정 뒤편에서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는 힘없이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제서야 아버지의 머리가 하얗게 새어있다는 걸 알았어요. 2년. 그래도 이제 곧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1년 전,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저를 한국 본사로 2주간 출장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발로나 리조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보고하기 위해서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맡아보는 서울의 공기가 왠지 설렜어요. 다음 날 아침, 강남의 높은 빌딩 숲 사이에 있는 본사에 도착했어요. 유리와 철골로 만든 거대한 건물 앞에 서니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발로나의 작은 사무실과는 너무 다른 풍경이었죠. 우리 사무실은 오래된 2층 건물의 구석진 곳에 있었는데 여긴 마치 구름을 찌를 듯한 마천루였어요. 아침 8시였는데도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어요. 까만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반짝이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경쾌하게 울렸죠. 저는 발로나에서 입던 가장 정식 옷차림을 하고 왔는데도 왠지 모르게 조금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비의 금색 간판에는 회사 로고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발로나에서 메일로만 보던 그 로고를 실제로 보니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죠.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는데 제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는 35층으로 향했어요. 올라가는 동안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점점 더 넓어졌죠. 발로나에선 항상 푸른 바다가 보였는데 여기선 끝없이 이어지는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손이 떨려서 태블릿 화면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조심스레 제 앞에 따뜻한 커피를 놓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까만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그의 모습이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발표 전에 커피 한잔 하세요. 긴장 풀리실 거예요. 아, 제가 민준이에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니 아메리카노 위에 에스프레소 한 잔을 더 부은 알롱게였어요. 알바니아식 커피는 아니었지만 차가운 회의실에서 그 따뜻함이 제 마음까지 데워주는 것 같았죠. 발표가 시작되고 저는 최선을 다해 발로나 프로젝트를 설명했어요. 중간중간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말할 때마다 실수할까봐 걱정됐는데 민준 씨의 눈빛이 계속 저를 응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던진 질문들이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 주었거든요. 프로젝트의 현지 반응은 어떤가요? 알바니아 관광객들의 니즈를 잘 반영한 것 같아 보이는데 혹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으셨나요? 이런 질문들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프로젝트의 장점들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가셨을 때는 제 어깨에서 바위가 하나 내려가는 것 같았죠.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민준 씨가 다가왔어요. 살짝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죠. 혹시 퇴근하고 알바니아 커피 한 잔 마셔볼래요? 제가 그 카페 알아요. 알바니아식으로 내리는 곳이에요. 발로나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알바니아 문화를 공부했거든요. 잠시 망설였어요. 외국에서 온 여자 직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뿐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을 걸어 도착한 카페는 정말 놀라웠어요. 낡은 벽돌 벽에는 알바니아의 전통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 창가에는 우리나라 국기가 작게 걸려 있었죠. 문을 열자 익숙한 터키식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마치 고향의 거실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었죠. 민준 씨는 제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능숙하게 주문을 했어요. 2잔의 카페 터케, 설탕은 중간 정도로 넣어주세요. 그리고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덧붙였죠. 팔레민 데시트. 제가 제대로 발음했나요? 제가 깜짝 놀라 쳐다보자 그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발로나 프로젝트 시작하고 알바니아어를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기초적인 인사말밖에 못하지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퇴근 후에 만났어요. 한강공원의 돗자리 위에서 치맥을 즐기며
서로의 어린 시절을 공유했죠. 그는 부산에서 자란 이야기를, 저는 티라나의 좁은 골목에서 뛰어놀던 이야기를 했어요. 북촌 한옥마을의 조용한 카페에서는 수다를 떨었어요. 그는 한국의 전통차를 제게 소개해 주었고, 저는 알바니아의 전통 음료, 라키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우리 각자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의 꿈은 언젠가 발칸반도 전역을 여행하는 것이었고, 제 꿈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였죠. 가장 마음이 떨렸던 건 그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방식이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거든요. 알바니아의 복잡한 현대사부터 우리 가족의 이야기,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까지, 특히 아버지의 일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눈물을 보일 때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포근하게 감싸 쥐어주었죠.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라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갔어요. 어느덧 이틀밖에 남지 않은 저녁이 찾아왔죠. 그날 민준 씨가 퇴근하고 남산에 가자고 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해가 저물고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죠. 남산타워 아래 벤치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민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엘레나, 나랑 결혼해 줄래요?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당신의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테두아. 알바니아어로 사랑해요가 맞나요? 제가 배운 첫 문장이에요. 그의 손에는 작은 보라색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은은하게 빛나는 반지가 보였죠. 심플한 디자인이었지만 반지 안쪽에는 알바니아어로 운명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 언어로 운명을 뜻하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민준 씨가 당황한 듯 물었어요.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알바니아 전통 문양도 찾아보고 고민 많이 했는데 고개를 젓고 또 저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속에서 터져 나왔거든요.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 절망적이었던 순간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싶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 같았죠. 포우. 알바니아어로 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지금은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회사를 옮겨 한국 지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6개월 전에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작은 결혼식도 올렸어요. 어머니는 많이 건강해지셨고 아버지도 얼마 전에 출소하셨어요. 이제는 부모님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라셔요. 가끔 발로나 해변의 푸른 바다가 그립긴 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아드리아해만큼 푸르지 않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새로운 고향이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주말마다 서울의 새로운 곳을 발견하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어제는 경복궁 돌담길을 걸으며 이야기했죠. 여보, 우리도 나중에 딸이 생기면 한국어랑 알바니아어 둘 다 가르치자. 그래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아이로 키워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건 인생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제가 심심풀이로 배우던 한국어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던 작은 관심사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그 작은 희망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그런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알바니아에서 온 엘레나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특별한 순간들이 있으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